지금 몰리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그 목적의 차이, 이루고자 하는 골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그랜드 딜은 어렵다고 보죠. 중국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준비해 온 국가고, 그리고 이번 사중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과 더욱 갈등 상황으로 갈 것을 상정하고 지금 전략을 짜놓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타스틱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이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 것 같고요. 한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중국의 주요 이벤트들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까지 한번 이야기를 끌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주에 중국의 사중전회가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사중전회에서 나온 내용들 요약도 요약이지만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게 시진핑 실각설, 이게 연중에도 이따금씩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 최근이었던 게 지난 8월에 중국 지도부 비밀휴가 갔을 때 있잖아요. 그 베이다이어 회의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뭐 실각설이네, 시진핑 빼고 뭐 얘기하고 거기서 결과 어떻게 나올 수 있네 막 나오다가 그 이후로는 또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실각설의 실체는 중국의 사중전회 때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나오는 보도들 보면 더 견고해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 박사님께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사중전회에서는 실각설보다 다시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로직으로 이 결론이 난 건가, 좀 해석과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시진핑 주석이 실각을 넘어서서 다음 연임까지 바라볼 수 있는가, 그 권력이 어떻게 되는가는 사실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공고하다,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의 이제 관측이죠. 그동안 그 실각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해외 중화권 반중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 언론에서도 참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사실 그 대만 언론도 그 사실은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또 극단적으로 좀 갈리는데요. 어쨌든 그 실각설이 나오면서 든 근거들은 사실 대단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 거의 반년에 걸쳐서 인민해방군, 특히 로켓군 장군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켓군이 시진핑 주석이 만들었고 그 주요 장군들이 전부 시진핑이 그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그 시진핑 주석의 군부에서의 세력 상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당시에도 좀 지적한 것은 그 장면부터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 전부터의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에서 정찰 풍선이 미국에 날아간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친강이 의문의 실종이라고 해야 할지 낙마라고 해야 할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체에서는 별로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그 인민해방군 장군들의 숙청이 진행이 되면서 군수 산업에도 숙청이 됐어요. 근데 군수 산업이 원래는 그 장쩌민 주석의 아들인 장면홍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구상하이 파벌이 많이 장악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낙마하는 과정을 봐야 되고, 여기에 최근에 오면서 대만에 대한 통일 전략이 바뀌는 방향을 보면 사실은 하나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대대적으로 로켓군을 숙청한 그 당사자가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설명이 되고요. 이번 사중전의 결과를 볼 때도 저의 그 추측은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오히려 현상들을 봤을 때는 통제 구조는 더 시진핑 1인으로 집중됐다고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사실 더 집중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이 로켓군에 그런 일이 발생한 불미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시진핑 주석에게 타격이 되는 것이지 뭐 시진핑 주석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지금 그 실각설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구테타설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약화됐다. 네. 이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황들 그리고 시진핑의 글쎄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데 그 입지에 대해서는 워낙 이런저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에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드려봤고요. 이번 사중전회에서 그러면 주요 내용들이나 특히 박사님께서 보셨던 주요 포인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중화권에서도 해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는 말만 듣고 있으면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행간을 읽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몇 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14차, 15차, 16차 그 5년 계획들을 묶어서 발표하는 문장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차는 금년에 끝나거든요. 5년 계획이. 그리고 내년부터 15차 계획이 5년간 진행이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2035년 16차 계획이 완료되게 됩니다. 예. 그럼 이게 15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 15년을 한 단위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냐면 중국 공산당이 어쩌면 처음부터 14, 15, 16, 15년간을 하나의 시기로, 하나의 단계로 그렇게 선정해 놓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심지어 4연임에서 끝나지 않고 5연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잘 몰라서 드는 네. 그냥 의문인데 14, 15, 16, 5년씩 끊다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한다는 게 5년 단위의 목표가 제대로 채워지질 않아서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원래 중국에서는 이 국가 계획이 기본 단위가 5년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거나 작은 도시에 가도 계획이 다 5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보통 한 번 연임을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임기가 1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한 단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15년이 함께 얘기되는 건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뭔가 그 5개년 계획대로 안 돼서 뭐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한 번의 연임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뭐 그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거겠죠. 그리고 15년을 묶었다는 거는 매우 특별한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좀 풀이를 많이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전망이나 경제 정책들이 어떻게 나온지는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경제 그러니까 뭐 15차부터 16차까지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의 스탠스나 방점은 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일단 몇 가지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갈등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외 경제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시장이 이제 적어도 미국 쪽으로는 더 이상 못 갈 거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 같고 또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수출 시장을 미국이 아닌 지역 그런 지역으로 더욱 전환하고 확대해 갈 것을 노력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출을 확대 지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수 지향으로 가겠다. 이것도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수로 가려다 보니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기존부터 이야기하던 건데 이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하는 방법, 어떻게 그걸 구현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그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 전략을 질적 성장 위주의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거기에 따른 여러 파생 정책이 나오고 있어 보입니다. 사실 뭐 양적보다는 질적 성장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미국과는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외 경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건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화랑이 너무 심해서 이거 몇 년간 자체적으로도 버틸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 내에서 부동산 집체 여전하죠. 실업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지방정부 부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통화량만 푼다고 네. 총통화량은 늘겠죠. 근데 네. 이게 유동성이 안에서 안 돌면 네. 결국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중국 공산당식 언어로는 그거를 이제 졸량, 유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졸량은 이제 보존되는 양, 네. 유량은 돌아다니는 유통되는 양. 네. 그러니까 통화를 넣어도 전부 창고 속이나 이제 저축을 하고 이게 돌지 않으면 네. 사실 뭐 돈이 아무리 그 많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는 돈은 적은 거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통화 팽창을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또 시험적으로도 해봤어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효과가 없더라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시각에서는. 네. 그래서 이번 사중전회의 그 발표문을 보면 이 통화 팽창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면서 그러면서 통화 팽창은 하지 않겠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초유의 관심사지만 그래서 질적 생산력으로 바꾼다. 신질 생산력이라는 기치를 올렸죠. 네. 그래서 과학기술 개발 투자에 사회 전반적으로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예. 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전에는 없던 비즈니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투자를 자본시장에서 이끌어내고 그렇게 투자된 돈은 다시 주식이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이익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자본시장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경제도 올리고 과학기술 제재 문제도 풀고 그리고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도 이루고 사람들의 자산의 증가도 만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실제로 올해 중국이 내놓은 정책들 보면 진짜 유동성을 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려는 노력들은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이 성공할 것으로 혹시 박사님께서는 평가하시는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알고 싶은 문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 이러한 정책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전문가들도 또 실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많이 그 우려를 가졌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되겠냐. 네. 그런데 작년 말에 그 딥시크 모먼트가 오면서 예. 이것이 하나의 그 실증 모델처럼 가능하다는 어떤 증거로 작용을 하면서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운 아하. 그래서 중국 내 목소리가 하나가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예. 만일에 정말로 이 방향을 통해서 성과를 이룬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진짜 딥시크 충격은 꽤나 충격적이고 신선했죠. 그리고 실제로 속도를 첨단 산업에서는 엄청 빨리 내는구나. 저는 예. 세계가 느낀 딥시크의 충격보다 네. 중국 내에 준 그 영향이 아마 뭐 5배, 10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생각나는 단어는 비방용 단어밖에 안 나긴 그러니까 하는데. 뭐냐면 다들 이게 되겠어?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의심이 가득 찬 상황에서 예. 딥시크가 딱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았다 이게 아닙니다. 딥시크가 중국 내에서 보면 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게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오. 국가의 지원을 받은 게 없어요. 남한테 돈 받은 것도 없습니다. 투자 받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력은 전부 국산 인력이죠. 토종 인력이죠. 예. 기술도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주요 인력들은 다 젊은이들이고요. 예.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그 조그만 방 안에 앉아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지금 자본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결국은 기술을 개발하는 그 창의적인 능력 이것은 젊고 기술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테크 자이언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두라든가 뭐 샤오미라든가 이런 그 먼저 성공한 테크 기업 눈으로 볼 때 저 친구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딥시크의 충격은 거의 중국 내에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설명해 주신 대로 한번 생각을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예, 그러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정책이나 유동성 그 지원책까지 더해진다면 예. 그 속도에 대해서는 네. 뭐 상상할 수가 없겠는데 아 젊고 유능한 젊은이라면 예. 우리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긍정적인 부분이 이길지 아니면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이 모멘텀을 계속 깎아먹을지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히토류 관련해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의 한 가지 소재이자 또 무기로서 참 많이 얘기 나온 것이 히토류였는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최근 나오고 있는 뉴스들 보면 미국 재무부에서도 히토류 통제 같은 경우에 1년 뭐 유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었고 뭐 추가 관세에서도 뭐 서로 너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하고 약간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사실은 그 충분히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그 목적의 차이, 이루고자 하는 골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그랜드 딜은 어렵다고 보죠. 동시에 그러면 미중이 완전히 협상이 결렬되는 사태, 이것을 부담할 수 있을 만한 처지도 양쪽 정부 모두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 결국 이번에도 적당한 선에서 미봉책으로 잠정 합의 정도로 끝날 거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였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나라가 모두 이게 우리가 협상에 성공을 못했어라고는 못하는 국가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잘 뭐가 이루어졌어라는 그걸 커버 스토리라고 얘기해도 좋고 플랜 B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그럴 텐데요. 그런 재료들을 항상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그것이 틱톡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중국은 그 히토류 제재를 1년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로 회수하는 것이고 미국은 당연히 그 때문에 그 분노했던 100% 더 때릴 거야를 취소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대두에 대해서 막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대두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좀 사줄 수도 있는. 근데 이런 조치들은 전부 잠정적 조치예요. 내년 돼서 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안 할래 그러면 그만인. 구조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그런 조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국에게는 언제까지고 계속 서로 간에 좀 명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명분 싸움으로 갖가지 소재들이 그래서 뉴스화돼서 나오는 거고 때문에 한간에서는 뭐 에이펙을 중심으로 해서 가끔 뭐 미중도 그렇고 한미도 그렇고 모든 딜이 다 성사될 것처럼 막 장밋빛 전망도 없었던 건 아닌데
양국의 필요를 봤을 때는 지금 뭐 메가 딜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이상한 네. 일일 수 있어요. 예, 네, 그 그렇습니다. 필요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 텐데 박사님 제가 듣다 보니까 예. 우문 하나 예, 하겠습니다. 예, 예. 현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미중의 갈등을 봤을 때 네. 마음적, 심적으로 네. 트럼프가 더 좀 쫓기고 급합니까? 아니면 시진핑이 조금 더 쫓기는 모양새입니까? 그 답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몰리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예, 중국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준비해 온 국가고, 그리고 이번 사중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과 더욱 갈등 상황으로 갈 것을 상정하고 지금 전략을 짜놓고 있어요. 예,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을 뿐일 수도 있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그에 비해서 미국 쪽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니 이 게임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중국 시진핑 주석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더욱더 듭니다. 제가 이 질문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제가 뵙게 되는데 네. 사실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이 질문하면 네. 조금 갈리긴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3분기 이후로 지나가면서 이제는 트럼프가 쫓기지 네. 라는 얘기들이 확실히 우세하더라고요. 네, 네. 하다 보니까 가끔씩 딜 그 막판까지 가면 네. 트럼프의 톤이 좀 다운되는 현상들을 그래서 좀 많이 보나 싶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런 일각에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또 한번 지켜는 봐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진핑 만나면 첫 질문이 펜타닐 문제 될 거라고 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의 펜타닐 문제는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중국 공산당이 좀 심하게 말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범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하나가 조직 범죄고요. 네, 다른 하나가 마약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종류의 범죄는 중국 공산당이 꾸려나가는 사회 체제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관용을 베풀지 않고요. 특히 이 두 개가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상당수가 이 사형 집행을 합니다. 지금 그 중국의 그 감옥에 수용이 돼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6천여 명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올해 중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범죄에 하나 또는 둘 모두 관여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외국으로 그 마약이 나가는 또 펜타닐을 거래하는 그런 행동을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이것은 내수용이니까 막 붙들고 이것은 수출용이니까 봐주고 이럴 수 있는 것이냐? 좀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펜타닐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의 협조를 하지 않을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제 바로 어젠가요? 새로운 뉴스에 보면은 중국인이 대규모로 펜타닐 거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멕시코에서 잡혔다는 두목이 잡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물론 미국과 멕시코가 합동 작전을 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그 범죄 조직이 멕시코 사람과 중국인들이 주로 위주가 돼 있다는 걸 생각하면 중국 쪽에 상당한 협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펜타닐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에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마치 중국 정부가 그것을 방조하거나 돕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그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게 오해받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발은 이해를 하는데 네. 이 펜타닐이라는 그 원료에 대한 소재가 네. 과연 이 미중 간의 협상이나 정상회담에서 네. 어떤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될까에 대한 그 의미적인 궁금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는 사실 이 펜타닐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의아했어요. 이것이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네. 마치 관세 협상이나 무역 협상이나 이런
그 정상들끼리 얘기할 성격일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틀림없이 그 담당 부처 수준에서 협조를 요구해도 충분히 협조할 일이고 예. 협조를 안 한다면 오히려 공격당할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어떤 의미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커버 스토리나 플랜 B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미중 간의 협상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여태까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낀 것도 그런 거거든요. 가끔씩 보면 정상 간의 얘기를 하기에는 네.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이 있는데 예. 결국 근데 그거를 엄청 중요하고 엄청 뭐 약간 트리거처럼 얘기를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괴리감이 있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고 네. 또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김정은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드는 게 예. 진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북한의 어떤 그러면 만나자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랄지 핵보유국에 대한 인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가?라는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네. 이 이야기가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나온 거면 네. 이게 또 어떤 하나의 뭐 협상 도구이자 발판이자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북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너무 이 확증 편향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타스틱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이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네,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한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에이펙은 참석조차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참 와가지고 도대체 뭘 한 거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 만일 김정은 위원장과 그 벼락 미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언론과 뉴스는 다 그걸로 소진이 될 것이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주의가 다 그쪽으로 가게 되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무슨 심각한 결과를 내다기보다는 네. 뉴스로 뉴스를 덮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그야말로 플랜 B네요. 그러면 네, 예. 잘 안 됐을 때. 네, 네. 이것도 그냥 궁금해서 그럼 만약에 플랜 B가 돌입이 됐어요. 네.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납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극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니 네. 판문점이 되든지 그쪽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너무 먼 얘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진이나 카메라가 돌아갈 때 네. 그 보이는 모습이 많은 걸 또 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온 김에 이런 북한과의 문제도 뭔가 좀 진전을 이루려고 하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행동 양식들을 보면 진짜 이게 만족스러운 딜이나 명분을 찾지 못했을 때 네. 한국과 중국과 네. 제2의 플랜 B로 네. 북한과의 뉴스 네. 이슈를 덮는다. 네.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과의 이야기도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그 관세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사실 관세 추가 관세가 100%가 넘어가 버리면 네. 약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그냥 하지 말자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큰 타격감은 없거든요. 그렇죠.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추가 관세야말로 실제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예. 그런데 만일에 부과한다면, 근데 중국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격이 있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미국이나 그러면 EU 같은 그런 국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100%의 추가 관세가 실행이 돼서 사실상 중국이 미국으로 무슨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됐을 때 그러면 중국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미국의 체면을 많이 세워줘 왔는데
그 후에도 그럴 것이냐? 안 그렇겠죠? 그러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젠다를 막 추진해 나갈 텐데 미국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그 꼴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100% 추가 관세가 실제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한번 또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고하면서 뉴스들은 계속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 뭐 이거는 그냥 곁다리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북중러 간의 이런 돈독함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서로의 필요도 충분히 맞아 떨어지는 네. 것 같고, 이들과의 관계는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하에서는 그 결속은 유지되겠죠. 예, 사실 북중러 3개국이 그렇게 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게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러시아 푸틴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아는 자기들이 필요한 그 공급망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 중국에게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은 뒷배를 봐줄 수 있는 곳이 또 러시아입니다. 에너지라든가 이런 전략 물자를 의존하니까. 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지금 올 수 있죠. 네. 중국과 대적할 때 한국이 우리 편을 들이대는 거 아니냐, 군사적으로. 이런 압박을 하게 되거나 또는 마가 프로젝트 같은 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러면 중국은 북한 카드를 쓰죠. 결국 이 세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구조적으로 서로의 니즈에 의해서 이렇게 긴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필요가 너무 명확한데, 그래서 지금 이 세 나라가 추진하겠다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공동으로요. 예. 네.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모이는 그 삼국 경계 지점을 예. 같이 개발하자는 얘기가 옛날부터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최근에 와서 또 다시 그 프로젝트 얘기가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그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 쪽으로 자신들의 내륙 그 선박들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예. 그러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북극 항로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러시아는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대폭 얻을 수 있고 북한은 여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다리가 딱 막고 있어서 지금 중국 선박도 통과를 못 하고요. 근데 요거를 같이 개발하자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경제 개발 공동으로 하는 건 참 첨예한 문제인데, 중국이랑 러시아도 서로 이렇게 짝짝꿍이 맞습니까? 맞기는? 잘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오래된 프로젝트인데 네. 이것을 또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추진되는 진도가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북중로가 다시 돈독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뭐 북한은 차치하고서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서로 나눠 먹을까에 대한 이거는 좀 갸우뚱함이 있었는데, 그게 그 속도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 네. 그 의미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뭐 앞에서도 외교 슈퍼위크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스케줄로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국과 네. 말레이시아 FTA도 이미 체결을 했고, 에이펙이 열리면 뭐 이제 주최국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지, 우리도 정상회담 또 해야 되지. 저는 생각만 해도 몸살 날 것 같은 스케줄이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또 그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언과 또 우리나라로서의 정치 외교적으로 제언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주요하고 좀 어떻게 이 기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엄청난 사안들이 전부 단기간 내에 압축돼서 발생하다 보니 네. 사실 뭘 제언하든 요청하든 할 만한 네. 이거 너무 좀 죄송스러운 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외교 안보의 상황이 커다란 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네.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관성에 의한 그 결론을 낸다든가 단기간의 안목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릴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잘 줄타기를 한다는 이 기본 스탠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안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 전략, 그러니까 50년, 100년을 쳐다보는 장기 전략이 먼저 좀 나와줘야 되는 것 같고, 그거에 의한 마일스톤을 쌓아가는 것이 지금 아무리 급하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을, 그 방향성을 우리 국민들하고 공유를 해줘야 기업들도 어떤 그 전략을 짤 수가 있고 또 개인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바쁘시겠지만 좀 동시에 병행을 해서 가능한 좀 빠른 시간 내에 도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